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집 한 권씩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 강의 시간에 미리 주셔서 좀 읽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많고, 원래 뭐 장편 소설은 뭐 밤새서 읽으면 되는데, 오히려 시처럼 이제 짧은 글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옷 책임감을 갖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읽어보니 이제 그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점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이 시로되어 있다면 저하고는 크게는 일단 같은 겁니다. 작게 다르고 크게 같은 거죠. 저는 이제 가끔 강의를 이렇게 할 때 학생들과 이제 함께 할 때,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하고처럼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잘 안 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질타가 한 학기 내내 질타하고 뭐 이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 얼굴이 아주 불쾌합니다. 보면 그냥 뭐 그 완전 이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쿡쿡 찌르면서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 얼굴 표정 이걸 갖고 이런 표현은 이게 가장 하급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표현 말고 좀 다른 거 없냐? 아니 뭐 울고 이러지 말고 뭐 표현이 뭐 이게 뭐 울거나 뭐 이 불만 섞인 얼굴 뭐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죠. 좀 시로 좀 해봐라.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게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죠. 뭐 그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철학자가 그 존 스튜어트 밀이죠.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술적인 자유론이었죠. 거기 보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허용하고 어떤 표현은 허용하지 않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표현을 다 인정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은 금지하고 어떤 책은 허용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허용된 책을 읽으려면 금지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그 밀도 예를 들어 표현의 방법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깜깜한 극장에서 열심히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엄청난 혼란과 함께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용인되어야 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는가는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운다든지 뭐 또는 물론 이제 절박한 상황이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인정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언어로 표현하고, 또 그 언어 중에서도 이제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정밀하고, 이제 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말은 의식한 상태에서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의식하고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말을 하려면 의식하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피아니스트가 이 건반을 의식하는 순간에 이게 흐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따져가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호흡을 1초간 내뿜고 1초간 들이쉬고 이러고 못하죠. 그래서 숨 막혀 죽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다가 내가 숨을 내쉬는 거나 들이쉬는 걸 잊어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놔두는 거죠. 그처럼 말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게 말이죠. 말 때문에 사단이 생기잖아요. 근데 글은 안 그렇잖아요. 글은 쓰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
그래도 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막 내질러 버리니까. 그래도 이제 쓰고 보잖아요, 한번. 쓰고 보지 않으려면 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써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이제 글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죠. 좋은 의미의 자기 검열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제된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는 어쨌든 저도 글 쓸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 교정을 할 때는 안 써도 되는 말이 있으면 빼는 게 이제 가장 좋더라고요. 표현이 길다 그러면 빼고 또 빼도 의미가 전달되면 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데,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정제된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저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부분에서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크게는 역시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감동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10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사뭇 좀 비장합니다. 왜냐, 앞 시간의 주제도 이 천학지어거든요. 천학지어는 뭐냐면, 천은 이제 샘이고, 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샘 좋죠. 근데 이제 이 샘이 말라버리는 게 이제 학이거든요. 뭐 샘이 마르는 건 그 샘의 용량이 있으니까 마르는 건 좋은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 살던 물고기들. 이 물고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진짜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을 비유한 거거든요. 인간의 삶을. 이제 무한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1촌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제 무태 나온 물고기와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잠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제 놓지 못하는 쪽이 육아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날리지 마라, 이게 다 육아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피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것이 지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장점. 삶은 일종의 군대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삶의 태도가 이제 천학지어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장한 주제죠, 이게. 장자는 자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이 천학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라가는 이 샘물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어디에서 찾느냐? 강원에서 찾는다. 강과 호수같이 넓은 물. 여기에 비로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유로우려면 강과 호수 여기고, 인간이 자유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강과 호수처럼 도술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죠. 장자는 뭐 원래 그 소요유편에서 이 풍세의 비상이라고 하는 게 날아간다고 하는 게 이 자유를 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기어다닐 때는 일어서는 게 자유를 뜻했고, 이미 일어서는 것이 자유로워진 다음에는 나는 게 자유가 되는 거죠. 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장자가 재물론에서는 그 나는 걸 성취하죠. 재물론에서는 그 나는 기획이 나비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풍세의 거대한 비상이 아니라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날갯짓을 통해서 그 비상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락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자들도 그런 실험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장자의 아이디어도 비슷하고, 뭐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와 자기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동물들 많지 않고요. 자기를 알아보는 동물들 많지 않고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 개, 고양이 이런 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 실험하면 간단히 나오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짖고 그러잖아요.
자기인 줄 알면 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눈이 나쁜 거죠. 걔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뭐 미안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진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근데 이제 좀 알아차리는 게 이제 뭐 돌고래나 뭐 침팬지나 뭐 이런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 다른 존재도 자기와 같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다른 존재도, 자기와 같은 다른 존재도 자신처럼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고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똑같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이게 방법이 육아와 장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 천학지어, 천학지어의 삶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짧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육아적 삶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감동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장자처럼 이제 강호에서 자유로운 것, 매정한 것 같지만,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유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더 큰 무게를 갖고 바라보는 게 육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무한의 흐름 속에서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게 장자입니다. 어느 쪽이 보다 인간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하는 육아의 태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라 상당히 그 비장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혼돈인데요. 혼돈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돈의 시대의 장자를 읽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혼돈의 시대의 장자를 읽었더니 혼돈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혼돈이 죽어버린 게 이제 장자입니다. 완전히 비관이죠. 장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이제 응징한편 마지막의 이야기인데, 장자를 어떻게 읽느냐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재물론과 짝을 지어서 자유를 성취했다고 볼 것이냐, 혼돈과 짝을 지어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건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독서의 필요성에 따라,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시간엔 둘 다 비장한 주제인데요. 우선 대종사편의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이제 그 천학지어가 나오는데, 대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종사 이렇게 돼 있죠. 대종의 스승 뭐 이런 건데, 장자에 나오는 스승은 뭘 가진 사람이냐? 도를 가진 사람. 도인이죠. 도인, 진인, 참다운 진리를 아는 사람, 지인, 지극한 사람, 뭐 이런 성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고, 육아의 스승은 학을 통해서, 교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 스승은 가르치고 이제 제자는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문명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육아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이 이제 유계죠, 유계. 예학사의사수 이런 거죠. 유계를 배우는 거고요. 문명화입니다, 문명화. 장자의 도는 이제 그런 문명화와는 다르죠. 문명화는 이게 가능하려면 누구나 다 가능해야 이제 문명화가 가능한 거고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이거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육아의 학과 교육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장자의 도,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오는 존재는 이제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재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이 있고 이 밑에 이게 제자죠. 재능이라고 할 때 제자인데, 땅 밑에, 싹이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알아봐야죠. 그래야 뭐 인간을 제대로 알아보죠. 보이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미리 그걸 알아보고 이제 전수에 가는 게 이제 장자의 도. 그리고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사는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대종사 편에 나오는 사는 그냥 사가 아니라 대종사예요, 대종사. 대종사. 그러니까, 유학이나 이런 문명의 문법 속에서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도 다 도를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도는 작은 도다 이거죠. 소도들이다. 소도들이고, 그건 뭐 다 기술이고, 기회고, 뭐 이런 것들이고, 대도가 아니다 이거죠. 다 그런 것들은 소종이다, 소종. 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제사 용어고요. 그러니까 종은 이게 집이죠. 집이고 이제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보일시자 제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티테이블이고 그 위에 사냥에서 잡은 짐승의 시체를 올려놓고 놨는데 그게 이제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올려놓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례죠, 제례. 뭐 예자 할 때도 제례고요. 그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뭐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 이런 거 넣어놓고 젓가락 꽂아놓은 거 예라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렵할 때 사냥 수렵할 때 짐승을 놓고 제례하는 게 보일시자의 뜻이고 풍자는 이제 농경의 결과물을 모아놓고 제례를 올리는 거. 그 합쳐진 게 이제 예죠. 이걸 이제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물론 이제 사냥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사냥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또 농사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농사를 사냥을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이어져 왔으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종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의 조상, 그러니까 시조부터 적장계로 쭉 그대로 직계로 내려온 게 대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계 뭐 중간에 이제 뭐 시조의 뭐 형제가 있다든지 뭐 여타에 있으면 이제 쭉 반계로 내려온 것들이 이제 소종이고요. 그래서 소종은 이제 보통 그 나로부터 뭐 위로 4대, 아래로 4대. 그러면 이제 구족이라고 그러죠. 구족이 이제 일가죠. 그러니까 위로 4대 하면 나 포함해서 5대 이렇게 되는 건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 올라가고,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고, 이제 그게 구족이고, 그게 이제 8촌 범인의 일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가가 모여서 이제 시조까지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대종이 되는 거죠. 근데 장자에서 얘기한 게 사 할 때 이게 스승은 그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도는 뭐 가치거든요.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가는 가치. 그게 대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가치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 근거가 있으면 또 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근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그냥 천 뭐 이런 얘기를 간혹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명령에서 왔다. 천 이런 게 제시되고, 뭐 서양에서는 뭐 근거 따져가면 이제 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 장자는 이제 대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가치의 어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를 스승으로 의인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